이번 시간부터 상속세, 증여세 부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상속 설계 중에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온 부분 있어요. 그게 상속의 법률 관계 부분하고요. 지금 배우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이에요. 상속에 관련돼서 우리가 설계를 해주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감이 있어가지고 세금은 또 얼마가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설계라는 게 가능하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법률관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왔어요. 상속세랑 증여세 이 부분에서도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어떻게 상속세, 증여세,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 개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부터 의의, 목적,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체계 다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절에서는 증여세는 또 상속세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구분하면서 증여세 고유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에 상속으로 재산이 넘어가던 증여로 재산이 넘어가던 결국은 이 재산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 세금을 얼마를 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네 번째 절에서 배우게 될 거고, 어쨌든 이번에 배우는 상속세랑 증여세는 상속 설계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꼼꼼히 알아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상속세, 증여세 기본적인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상속의 법률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속의 법률 관계로 인해서 재산을 넘겨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속의 법률 관계에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뭐요? 그쵸?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된 부분, 세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즉, 앞에서 법률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민법과 세금을 내야 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하겠죠. 그 부분을 보시면 일단 상속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속에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일단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네, 일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결론은 보면 민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녀분들, 살아 계신 분들을 우리는 상속인이라고 해요.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재산을 다 이전을 해줘요. 재산을 넘겨받는 데에 대해서 민법적으로도 세법적으로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뭐 유류분 제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간섭을 하고 있을 뿐이지 둘 다 터치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재산을 넘겨받는 거는 괜찮아, 너네 알아서 하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라. 세금만 낸다면 그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갖고 가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에 관한 법률의 적용 순서를 잠깐 보시면 일단 세법하고 민법하고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룰이라든가 체계 자체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속이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결론을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하다면 어쨌든 세법을 우리는 우선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민법은 만약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 증여 계약일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본다면 상증법 같은 경우는 등기가 넘어가가지고 실제 재산의 소유권이 된 사람, 그게 언제? 접수일이라고 본다.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상속세랑 증여세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는 상속이랑 민법에 대해서 봤고 지금은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보는 거예요. 보시면 상속세랑 증여세랑 이렇게 보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셔야 돼요. 누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 돼요.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해요. 어떻게? 공짜로 무상으로 취득을 하죠. 증여세는 어때요? 증여세도 누군가한테부터 받아요. 어떻게? 공짜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을 해요. 그렇지만 상속세랑 증여세랑 다른 가장 큰 게 뭐다?
상속인은 사망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는 상속세랑 증여세랑 둘 다 같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건 뭐죠? 상속세다. 보통 이 의미 자체를 헷갈리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개념부터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자,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증여세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 없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상증법은 10%에서 50% 세율을 적용을 하기를 해요.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30%를 할증을 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40%를 할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바뀌었지만 신고세액 공제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추가로 신고세액 공제라는 거를 해주는데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 똑같다. 대신에 비율이 7%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분납, 연부연납 같은 경우도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분납도 할 수 있고 연부연납도 할 수 있다. 혹시나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추가적으로 공제라는 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평가 방법은 시가를 상속세에서도 필요로 하고 증여세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대신에 평가하는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 자체는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체크. 물납 같은 경우는 여기 분납하고 연부연납 같은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물납은 상속세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증여세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겠어요? 분납 같은 경우는 납부할 세액을 2개월에 걸쳐서 나눠내는 거고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담보를 제한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연체되는 가산금까지 부과를 함으로써 납부를 이연시키는 건데 물납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 대신에 내 재산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할 의미 자체가 없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자녀 또는 어쨌든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있을 때 줬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물납하고 나면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납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상증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이고 국기법에서는 국세가 부과되는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가산세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법에서 다 국기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달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상속세 할 때 상속하고 증여세 할 때 증여라는 행위에 보면 어쨌든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증여는 어때요? 계약관계예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줄 거다 하면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가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상속인이 내 재산을 전부 상속인에게 상속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 나 안 받을래 라고 하면 오케이. 증여는 어때요? 일단 둘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았으면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는 건 보통 유상 이전이긴 한데 증여는 공짜로 하죠.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돌려주는 반환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쵸 반환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 과세 방식이에요. 이 말은 뭐냐? 상속은 전부 이만큼 재산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애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낸다? 세금은 이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이걸 자녀들이 이렇게 4명으로 쪼개받았으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10%에서 50%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속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애들한테 쪼개받았어요.
한 명이 할 걸 여러 명에서 쪼개면 상속재산 자체가 작아지죠. 세율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 세금이 적은 것 같지만 상속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단 이 재산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면 증여는 유선 취득세잖아요. 이 한 명이 있고요. 이렇게 있죠. 둘, 셋, 넷.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죠. 이 사람하고의 이 사람 계약,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렇게 계약. 각각의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도 얘가 받은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계산해요. 결론은 얘는 위에 거 큰 거, 뭉퉁고리 하나에 대해서 세금 매기지만 얘네는 받은 거, 이렇게 쪼개진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두 개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과세 체계 주체가 누구예요? 신고 들어갈 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 그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주체는 피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누가? 이거 받은 사람 누구? 수증자라고 얘기해요. 준 사람은 누구? 증여자라고 얘기하고, 상속 같은 경우 돌아가신 분은 누구? 피해를 입었어요. 피상속인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상속인들, 상속자들이에요. 여기서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과세 주체도 이 사람이 되고, 여기는 받은 사람 얘네가 세금을 내고 쪼개가지고 한댔죠. 그래서 이거를 받은 사람, 수증자 대상으로 계산을 한다 그거예요. 당연히 피상속인이 주체면 이 사람 주소지에 있는 관할하는 곳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겠죠. 얘는 어때요? 위 사람이 아니라 여기 받는 사람, 수증자죠. 수증자가 주체가 되니까 이 사람 관할하는 주소지에서 이것도 세금 내고 신고 납부해야겠죠. 공제제도는 다양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될 거고요. 얘도 증여도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는 해요. 아예 없진 않지만 상속보다는 이게 조금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이해했으면 이제 상속세 관련된 거 바로 들어볼게요. 상속세의 기본 개념 한번 보시면 일단 상속이라는 행위를 왜 생겼느냐, 왜 발생했느냐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망이라는 행위가 전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적으로 사망하든 계속 이제 있을 때 사망하든 인정사망이든 결론은 사망이라는 행위를 통해야 되고,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이 됐다. 보통 실종의 경우든 보통 실종이든 특별 실종이든 간에 실종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상에 지금 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그거는 상속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는 언제로 하느냐 보면 자연사망, 돌아가신 분들 사망일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라고 봐요. 인정사망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이렇게 사망연월일시 10시에 돌아가셨다. 이제 현재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종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종선고일이에요. 보시면 민법에서는 실종기간 만료일, 보통 실종을 경우에는 1년이고 특별 실종의 경우엔 5년이에요. 이런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민법으로 돌아가셨다고 보지만 얘는 실종 선고일이 되면은 이제 사망했다고 봐서 그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상속세 과세 대상을 보면 거주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재산이든 국외에 있는 재산이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고요. 비거주자는 뭐예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계산이 되는 거지 국외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 돼요. 범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유증한 재산도 다 포함이 되겠죠.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피상속인이 갖고 있다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 포함시킨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뭐예요? 사인증여 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다음에 상속세 납부 의무 보시면은 누가 납부한다?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겠죠. 피상속인이 주체가 되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관할에서 관여를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쵸, 받은 사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 연대납세 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받았다면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얘가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얻은 재산까지 본인 소유하는 재산 말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얘기예요. 상속세에 관한 세무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속인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할 거고, 그 외에 있으면 상속 재산이 있는 곳이 있죠. 그쪽에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 만약에 이렇게 관할이 두 개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같은 경우면 상속, 사망의 행위가 생겨야 되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예요. 예전에는 말일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조금 헷갈렸어요. 만약에 1월 3일 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해서 6개월 이러면 애매하죠. 그러면 7월 2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날짜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날의 말일이 이날이잖아요. 이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월 중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법이 이렇게 말해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서 결론 마지막 날 세금을 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법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달의 말이 이렇게 안 하고 달부터 6개월이면 달부터 6개월이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신고 납부 기한을 묻는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상속인 같은 경우, 거주자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비거주자다. 이랬을 경우는 9개월 안에, 국내에 있으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시고 상속세 관련돼서 등기 넘어가고 협의하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있으면 조금 힘들겠죠. 그랬을 경우에 9개월이라고 시간을 좀 더 길게 준다. 그리고 상속인이 불분명해서 유언 집행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서는 지정된 날이에요. 지정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 관련된 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상속세 과세 표준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일단은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오고 나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빼게 되는 공제 부분이 있어요. 상속 공제 부분은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숫자로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이 있어요. 얼마? 과세 표준. 여기 우리 지금 과세 표준 하고 있죠?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 그때는 상속세 계산에서 납부할 금액이 있어도 우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에 나왔을 때 보기 항목으로 가끔씩 나올 수도 있겠죠. 숫자 확인하시고요. 피상속인이 만약에 비거주자였다 그랬을 때는 기초공제 그것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씩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 공제액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건 뒷페이지. 자,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라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라고 얘기해요. 기초공제에서 2억을 하고 나서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뭐 직계존속일 수도 있고 직계비속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첫 번째 상속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괄로 한 5억 딱 이렇게 일괄 공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가업을 이어서 계속 영위를 할 거다 라고 하면 가업상속공제, 이제 농사를 계속 지으실 거다 그러면 영농상속공제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이런 가업이나 영농공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많다.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혹시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속 가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재해 손실 공제를 해주고요. 또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체크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겠죠. 얼마?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사인 증여를 했을 때 그 금액은 뺀 금액이고요. 또 상속 포기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그 다음 순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도 다 빼주고, 이렇게 한도로 나오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도는 있구나. 상속공제를 무조건 위에서 나온 걸 다 해주진 않고 일정 부분까지 한도 기준을 두고 있다